6월 국회 쟁점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계경보 우발령 사태와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중순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개특위도 다음 주부터 소위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모색을 위해 국회가 주최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국회는 매년 포럼을 개최해 아세안 국가 의회 등 국제사회와 평화 번영을 위한 연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2030 세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선관위 채용 특혜 비리를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들어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정책에서 어떤 점들을 짚어봐야 하는지 토론을 벌여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 들어간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송 3법 추진을 멈추라며 입법 강행 차단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발사체 관련 경보 우발령 사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연일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6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그 대상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MBC 압수수색에 방송 장악 프레임을 씌우는 건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친민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 발사 당시 경계경보 우발령 사태를 빌미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불안을 초래해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무능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 나도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원내외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검증특위 제안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정부를 향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여야의 국회 국정조사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었고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민주당도 특혜 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 당의 원내 수석들 간의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와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 업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국정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내 수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협상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자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한 건데요.
여야 협상은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협상을 위한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 김 의장은 오늘 오후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긴급 회동을 갖고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여야 모두 선거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더 신중히 거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협상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각 당 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갖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은 6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당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협상에 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의장은 이달 중 선거제 개편 마무리를 위해 여야 중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김 의장이 제안한 4인 협의체 구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장의 4인 협의체 제안을 공식 수용했는데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논의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고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협의체라는 타이틀보다 여야의 밀도 있는 교섭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잠시 소강 상태였던 국회 정개특위도 가동해 특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갑니다. 정개특위는 소위를 열어 오는 8일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22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바로 그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이 다짜고짜 대피 문자입니다. 네. 이 서울시가 수요일 오전 6시 41분이었는데요. 이 갑자기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민들이 놀라고 또 당황했는데요. 네. 문자의 어떤 속도와 형식 모두 놓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 주민이 아니라서 받지는 못했는데 이번 그 소동이 파장이 이제 상당했었습니다. 그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문자의 적절성을 놓고서 이제 큰 비판이 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자의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네. 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서울시가 6시 41분에 보냅니다. 네. 6시 41분에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7시 3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다. 이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또 행안부가 다시 보냅니다. 7시 3분에요. 그리고 이후에 7시 25분에는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 경계 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또 보냅니다. 공교롭게도 22분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연이어 발송이 된 건데요. 네. 일단 6시 32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9분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냈는지 이 점하고요. 그리고 대피를 한다면은 문자 안에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대피를 한다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런 필요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서울시와 행안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킨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었던 그런 이제 소동이었는데 사실 뭐 소동이라기보다 뭐 좀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이번 이제 그 사안을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이제 여야가 이 문제로 격돌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뭐 소동이라기보다는 뭐 사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상황이었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요.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발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 군이 이 낙하물을 바로 회수를 했다며 우리 군이 과거 정부와 대비해서 잘 정비됐는지 보여준 선례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와 국방이 무너지고 한미일 삼국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정부를 공격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이 만약에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는데 네. 이번 문자가 이제 발사체가 발사된 지 11분이 경과된 시간이 돼서 왔다. 실제 상황이라면은 이미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문자가 발송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상황이 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네. 또 지나갔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제 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에 다시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태를 두고서 뭐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긴급 상황에서 뭐 사실 어떤 과한 대응, 과잉 대응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처 간의 혼선이나 뭐 문자의 형식, 내용, 속도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낸 그 부분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경보 발령 체계를 재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자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보처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앞으로 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 총체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아빠 동료가 면접관입니다. 네, 선관위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 특혜 채용 얘기인데요. 선관위에 이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면 사실 선관위는 정말 공정의 대표적인 뭐 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인데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게 뭐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자체 감사를 했거든요. 네. 이 자체 감사에서도 벌써 드러났습니다.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네. 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 당시 최종 결재를 했고요. 최종 결재를. 네. 그리고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들은 의무사항인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11건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제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부에 계속 이런 채용 관련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역시 이 선관위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뭐 할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이번에 어쨌든 철저한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6월 국회 가시밭길입니다. 네. 네,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이제 간호법이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또 논란이 될 전망인데요. 네. 거기 게다가 이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호법이 결국 이제 폐기가 됐고 또 이제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본회의 처리 과정이 정말 뭐 그 순탄할 것 같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까지 2번의 이 거부권을 쓰면서 이제 두 법안 모두 폐기가 됐는데요. 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야당 주도로 이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여야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이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상태고요.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폐기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계속 알려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라서 6월 국회 내내 입법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표결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12일로 이제 그 표결이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네. 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5월 30일,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이 체포 동의안은 보고가 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네. 만약에 이 기간에 표결이 안 되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 표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6월 12일 본회의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처럼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되면 방탄 정당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담이 있고요. 네. 만약에 또 가결이 된다면 이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 10여 명 의원들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 체포 동의안 전국 자체가 좀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일 텐데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더불어서 이 돈봉투 의혹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예민한 사안이라서 12월 본회의를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 또 이제 부결될 경우 양쪽 모두 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이제 부담이 양쪽 다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자율투표에 맡긴다. 여기까지 오늘 주간 이슈픽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 포럼에 참가해 주관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과 아세안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각국과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지난 4일간 열린 제18회 제주 포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 모색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내 일당인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국내외 정상급 정치인과 경제인 등 2천여 명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국회도 올해 처음으로 제주 포럼 특별 세션을 맡아 한국과 아세안의회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주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국회가 각국 의회와 기업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며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단단한 연대를 만들겠습니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 의회 외교도 이어가 필리핀 하원 의장과 원전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의지도 다졌고 국방, 방산, 인프라, 에너지, 교육, 투자,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필리핀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역시 캄보디아 국회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에 나서는 등 다자 의회 외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의회 기업 대표단 100여 명이 함께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에선 공급망 활성화 협력과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협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위해 지역 간 신뢰 구축을 통한 기술 교류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의회 역할이 규칙의 설정인 만큼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좀 더 소통이 편안한 어떻게 보면 교역, 무역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범을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이번 세션에 각국 의회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이어졌습니다. 포럼 종료 후엔 아세안국 대표단과 해당국 친선협회 의원, 기업들이 함께 모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를 약속하며 우정을 공고히 했습니다.
국회는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공공 외교 플랫폼으로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 현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설 노동자 탄압 TF를 출범시키고 입법을 통해 정부의 건설 노동계 탄압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첫 TF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에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폭력적 노동 탄압이라며 음모론을 짚고 있다며 왜 노조의 불법과 폭력엔 눈을 감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르면 다음 주라도 여야 대표 TV토론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김기현 대표 토론에 대한 국민적, 언론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라도 빨리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제 제한 없이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자며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유능한 사람이 공천되도록 시스템 공천을 지키겠다며 이른바 검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 인사들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수를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총선 전 잡음 발생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헝가리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은 헝가리와 체코 국회의장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 의미로 김 의장은 두 국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원전 등의 투자 확대와 2030 부산 엑스포 지지 등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먼저 방문해 2019년 다뉴브강 선박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어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산업 분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방송 3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안을 제거했죠.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했다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면직 결정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임기 2달을 남겨놓고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이른바 방송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은 너무 당연한 조치라는 여당과는 달리 민주당에선 방송 장악을 위한 행보라고 규정하고 있죠.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3법이라 하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KBS와 EBS 이사회 그리고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인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자는 겁니다. 현재 해당 방송사의 이사회는 모두 여야가 추천을 했지만 개정이 된다면 국회의 추천 몫이 5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나머지 16명의 이사는 방송미디어학회나 각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하게 되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은 오랫동안 해묵은 논의이기도 했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거듭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2022년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당시 여야 간사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핵심은 특정 정치 집단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일방의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서 사장 선임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씻을 수 없는 오적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죠. 부의라고 하면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런 의미인데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선 지배구조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 전 위원장 면직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면서 6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뛰어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 여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방송 3법의 운명,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옥지원 부위원장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까? 네. 혹시 그 방송 경험은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나온 적은 있었는데 네. 정규 방송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TV 매체로는 처음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군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 대변인 좀 살살 하셔야겠는데. 네, 뭐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네.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여심저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 의혹까지 추가된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감사원의 감찰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수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30 세대 우리 청년들의 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녀 특혜 의혹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이번에 이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는 신뢰를 좀 깨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수사는 물론이고 국회의 국정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점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에서 조금은 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끌고 가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어쩌면 초당적인 그런 노력이 함께 좀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되는데 정말 제2의 조국 사태 그리고 최근 그런 김남국 코인 등등 관련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실망하는 또 그런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감찰도 당연히 감사원 감찰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이제 사과만 하고 이제 감사원 감찰은 취사 선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정말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네. 넘어가도록. 그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말씀을 보태자면 그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검찰 수준으로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계속해서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은요, 총선 필승을 다짐하는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그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3월에 그 태영호 전 최고위원 녹취록 사건으로 대통령실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먼저 그 나서서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리더십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이제 원내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불식시켜 드리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좀 공천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제 검사 출신 분들께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만 다소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인지 좀 더 앞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선을 위해서 좀 잡음 발생을 좀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옥전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워낙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공천을 언급하면서 좀 당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수십 명 이제 내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내부 기강 잡기와 더불어 내부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바지 당대표를 앉힐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최근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존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뒤집고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임명권자에게 달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내년 총선 공천은 윤심에 달려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 검사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결국 오늘 공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국정 운영이 이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업무는 선거에 있지 않고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에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내부 청년들이 그 윤심 때문에 그 총선을 좀 주저하고 있다, 이 말 사실입니까? 내부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내부적으로는 조금
우리 당의 혁신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 부분만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당내 목소리,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아직 당내에 조금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다시 우리 그 대선 때 뭉쳤던 선거 연합을 다시 총선 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년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로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맨날 공천관리위원회 꾸려질 바로 그 전까지 이제 번개꿀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사전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 최대한 그 유능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 사임권 이의 제기에도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면서 국회 의사국장 해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행안위원장 그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밝힌 정청래 의원, 이건 그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다음 주자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내 지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후원금 모금이 불과 그 30분도 안 된 29분 만에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한도액을 채웠는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가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좀 보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갯달, 그리고 민주당 당내 청년 정치인들끼리도 지금 계파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막 문자 폭탄을 갯달 지지자들부터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굉장히 극단적인 팬덤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청년 정치인들을 좀 더 그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계파 갈등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좀 우려스럽고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먼저 강성 지지층은 당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 같은 폭력적 행위인 거겠죠.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폭력적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 모금을 그런 강성 지지층의 좀 부정적인 행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지 세력이 없는 인사나 반대 진영에서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조금은 계파 갈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할 때 조금씩의 갈등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하고 교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에서 과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과방위원장에서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당의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법 같은 개혁 입법을 처리했던 걸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안위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국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그리고 선관위,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선관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 개혁 입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원내 지도부가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종합해서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청래 의원이 내가 물러나면 그 다음 타깃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당직을 맡고 있기 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29분 만에 한도에 그 1억 5천만 원을 채웠단 말이죠. 이거 네. 이른바 그 소위 개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딸의 힘은 맞죠. 예,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 이렇게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독설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이 점은 좀 반성해야 되는데 협치가 많이 부족한데 그 협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굉장히 협치가 부족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그래도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한번 밥 먹자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거절해서 무안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지 않나. 좀 더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하셨죠. 술과 밥은 친구들과 먹으라. 대신 나와는 정책 대화를 하자라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 주라도 어떤 형식이든 어떤 주제든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자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술이나 밥이나 먹자라는 게 무슨 그렇게 우선 대표로서 교감을 하자 이제 우선 말을 먼저 트자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것이 무슨 친구라서 너무 친밀감을 느껴서 그렇게 무슨 프로답지 않게 그렇게 만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표현이 아쉬웠다. 그래서 뭔가 저희는 정책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잘 찔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정책과 민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빨리 저희의 제안에 좀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당 대표가 사실 기회를 잡아서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중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비리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겨냥해서 그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그 반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같은 격이 아니고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김남국 코인과 등차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별로 이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봉투 당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게 나오셨는데. 네. 답변해 주시죠. 돈봉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 공천 뇌물 문제는 돈을 주고 공천장을 주고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문제거든요. 훨씬 더 심각한 범죄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반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뇌물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불거져 왔던 것입니다. 박순자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하영재 의원에 이어서 벌써 공천 뇌물 사건만 4번째거든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뭐 돈을 받고 공천장을 막 뿌렸다 이런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서는 뇌물의 힘이다, 공천 뇌물 비리당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기회 삼아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4명이나 지금 의혹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뭐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답을 피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엄단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엔 대장동이나 어떤 돈봉투의 크기에는 비할 것도 못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조사 말씀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공천비리 조사 아마 민주당에서 하면은 너무 저희에 비해서는 너무 커서 이거는 뭐 조사할 것도 아니다. 이래서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야기로 자꾸 물타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른 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돈봉투가 아직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반 농담조로 반 진담 반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당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거를 물타기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오해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런 비리는 너무 피차 일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다, 더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불거지지 않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벌써 4번째나 공식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도 그 사회복지에 관련한 주제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민영화를 언급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정책 토론은 사회복지 민영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옥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그 사회 서비스 고도화 방향, 고도화입니다. 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대통령께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시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초등학생,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고도화 추진인데요. 이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를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당의 기조인 자유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존의 공공 서비스가 미흡했던 부분들,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산업화하고 또 시장 경제화해서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별로 효율이 높지 않은 부분은 통폐합하자. 이런 좀 더 효율성을 말 그대로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효율을 추진해야죠. 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이미 80% 90% 이상이 민간 기업의 주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민영화한다는 개념으로 잘못 오해를 하셔서 지금 이미 민간 기업이 하고 있고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화는 오해다. 네, 그건 잘못된 워딩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민영화로 주체를 바꾼다라는 이관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잘못된 워딩이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그 1인 가구가 늘면서 더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민주당은 사회보장 포기 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범위도 넓히고 그 서비스도 고도화했는데 왜 이런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우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은 말장난이죠. 복지의 자유시장 경제 개념을 들이미는 것은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책임 있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를 시장에 맡기라니 그거는 바로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민간에 결국은 넘기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취약계층 예산을 다 깎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다시 취약계층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또 초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세수를 마련할 것인지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늘려가지고 중산층의 그 복지 확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 소득에 이어서 복지까지 중산층과
취약계층 이렇게 양극화를 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좀 돈으로 달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돈으로 사라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국가의 역할 폭이다. 그리고 그 민영화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직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공공서비스의 80% 그리고 90% 즉 6만 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이미 민간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머지 10%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추경을 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바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 돈을 뿌려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 경제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줄일 곳은 줄이고 더 늘려야 할 그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이제 가는 부분들 그런 어떤 지금 도입부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경제 정책,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윤 정부에서 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복지 서비스 통폐합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복지 사업이요. 중앙에 1,000개가 있고 지방에 그 1만 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너무 난립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이라는 입장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규모의 경제를 언급한 거죠. 결국 시장의 논리로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복지를 축소하자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시장화와 경쟁을 복지에 도입하는 것은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52곳으로 전체의 0.93%에 불과를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는 아까 옥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0.93%에 불과하거든요.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정책 방향은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돈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전체 0.93% 그리고 그 사회복지 정책 방향의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이제 대립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도인데 이제 그런 이제 진보 쪽은 주로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죠. 그래서 모든 그런 경제나 복지 지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수 쪽은 좀 더 민간의 영역이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정부 우리 보수 정당의 기조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사회보장 서비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 안기령 부대변인께 좀 살살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좋았습니다. 저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